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겁니다.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나온 얘기들이 몇 가지 있죠. 규제 확 풀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벤틀리 얘기도 했고. 정일환 교수님, 근데 지금 저런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거를 쭉 들어보면 또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게 참모들이 준비해준 발언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장 반도체 문제, 좀 전에도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그 투자를 앞으로 뭐 600조 가까이 한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300만 개 늘어난다. 그냥 누가 들으면 일자리 300만 개 그러면 와, 반도체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미래 가치 산업인 건 맞습니다만 일자리 그 창출은 대단히 또 협소한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0억 투자했을 때 일자리 두 개가 난다. 뭐 이런 전문가들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들 그냥 툭툭 선심성으로 던지는 방식을 보면 저게 도대체 참모들이 정교하게 짜준 어떤 그 정책 홍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 민생 토론회 얘기하는데 정말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는 그런 뭐 소위 그 선거용 홍보 쇼로 아주 전락해버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저는 그 업무보고 형식, 좀 전에 윤경호 소장도 얘기했지만 그 형식을 지향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라면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앞두고 왜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지지자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요 4년 전 총선 앞두고 7차례나 했어요. 자,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종횡무진이 아니라 거의 말 그대로 하면 좌충우돌하는 대통령의 이런 모두 연설을 듣고 있으려면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이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뭐 비상경제 대책회의인가요?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대통령의 모두 연설을 전 국민이 시청해야 됐었거든요. 철학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뭐 어떤 뭐랄까 주제도 없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하는 그 뉴스 모두 발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완전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80년대 초반에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그런 태도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욱 부원장님, 지금까지 3차례 열렸는데 열린 장소를 보면 첫 번째가 용인, 두 번째가 고양, 세 번째가 수원이에요. 네. 이 장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고생하는 지역에 가서 여건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이 수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고. 과거에 이제 수원 같은 경우가 좀 현 여권의 지형이 좀 좋았던 곳인데 한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지금 민주당의 당세가 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가장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인, 뭐 고양, 수원 이런 곳에서까지도 참패를 한다면 경기도 전반 자체가 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계속 잔머리 쓰면서 왔던 것 같고요. 이 정부가 저는 쇼통 토론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쇼를 하느냐? 저는 여론과 국민이 두려우니까 쇼를 하겠죠. 쇼를 하지 않으면 공개하게 되면 욕을 얻어먹고, 욕을 얻어먹으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권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니까 쇼통을 하는 것 같고, 내용도 제가 볼 때는요, 민생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강남 토론회 같아요. 뭐 내용이 뭐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 맞는 말이죠.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맨날 얘기했던 게 큰 기업에게 규제 없애고 지원해주면 그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투자해서 선순환한다. 근데 기업이 규제 없애주고 지원해주면 일자리 만듭니까? 기업 유복으로 남겨가지고 일자리 안 만들고 자기 기업만 살찌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불평등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고요? 아니 요즘에 건설업자들 건설 단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물 경제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 지지층들만을 위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입이 아프다. 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게 너무 반복적이니까 입이 아파요. 콩이맘님이요. 민생 토론 아니죠. 자기 혼자 떠들고 금투세 감면해 준다고 하고 비싼 차 타라고 하고 진짜 가관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요. 이상부님 조금만 더 소개하고요. 민생 토론이 아니라 민망 토론이고 소통이 아니라 쇼통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다 느끼지요. 소병률님, 소병렬이 아닙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항운님, 얼굴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만 내보내시면 안 되나요? 쪼양님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이고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의 하나마나한 소리를 매일 듣는 국민은 숨이 막히네요.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저는 10일에 고향 일산에서 열렸던 민생토론회하고 15일 어저께죠. 용인 이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어제는 생각이 수원. 들더라고요. 예. 어제 수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622조라는 숫자를 많은 언론이 얘기했죠. 물론 투자하는 주체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 622조 언제까지인지 유심히 보셨어요? 2047년. 47년까지. 롱텀. 그러니까 그 2047년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지금 약점이잖아요. 그거에 360조 용인 원사 지역에 하겠습니다. 그거 이미 발표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에 120조 들여서 용인 거기는 아마 아까가 남사 지역이고 여기는 원삼 지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발표 이미 작년에 다 됐죠. 지난번 고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을 확 건드렸잖아요. 우리 단지는 이거 할 수 있어? 30년이 뭐 겨우 조금 넘었는데 안전진단 아직 멀었을 텐데 뭐 이런 거에 노심초사 하던 분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겠네. 근데 어제의 경우는 그야말로 숫자만 쭉 그냥 나열되고 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어떤 안건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좀 다 한번 내놔봐라. 그게 제가 얘기한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요 국민을 좀 모독하는 것일 겁니다. 기자회견을 이렇게 안 하는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건요 대통령의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인데요. 우리 윤경호 소장이 기자 출신이니까 옛날에 우리 기자 시절에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기자가 기사 안 쓰는 것만 하면 참 할만한 직업이다. 그때 워낙 뭐 대접받던 시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야지. 혹시 윤경호 소장께서 워싱턴 특파원 하셨으니까 그때 헬렌 토마스 있었나요?
제가 만나진 못했지만요. 예. 그때도 있었죠. 예. 있었는데 저도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 해봤거든요. 저는 한 1년 반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의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매체나 다 청와대 대통령실 와서 취재할 수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풀렸죠. 미국 경우는 가보니까 이 의회도 그렇지만 이 기자 사회도요. 영어로 얘기하면 시니어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짬밥이에요. 예. 예. 짬밥으로 오래된 기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흔히 말하는 메이저 매체, 레거시 미디어, 메이저 매체에 대한 존중, 이게 대통령실, 백악관 기자실, 그 다음에 국무부 기자실, 국방부 기자실, 이렇게 큰 데일수록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이 브리핑룸에 앞에 중요한 의자는 비워놔요. 그 지금 얘기한 시니어리티, 개인 그리고 매체 파워, 이걸로 그들의 자리는 비워놓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마이너 매체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아무나 와서 거기 앉고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자가 왜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사가 나왔으면 그 표현이 왜 나오느냐?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자의 할 일이니까. 지금 뭡니까?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기자들이 대신 묻겠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왜 헬렌 토마스를 한번 만난 적이 있냐고 윤경호 소장님한테 물어봤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백악관 기자실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여성 기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다.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정기랑 교수님, 지금 뭐 일부에서는 기자회견 안 하는 이유를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거, 그리고 또 김건희 명품백 받은 거, 이런 거 답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이미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을 통해서는 벌써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근거로 내세우는 상황인데, 뭐 작년에도 하지 않았고요. 재작년 그 도스태핑 11월 달에 중단한 이후에 일체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의 가장 상징적인 자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 어떻게 보면 용기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소재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비근한해로 한반도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벌써 남한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전쟁 불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6.25 이후에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관심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안심시키고 또 이러이러한 대책이 있다라는 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김건희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법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특검에 대한 민심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갈 겁니다. 본인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도 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일련의 정치적 현안, 사회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지금 나설 용기도 없다. 그럼 대통령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고 당 대변인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적어도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그래야 못하는 기자 아닙니까? 네,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용기도 안 태우고 또 쫓겨날까 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그만두라고 할 게 아니라 기자들부터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누구도 나서서 그거를 좀 세력화해서 대통령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환경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비극이지 않나 싶고요. 2022년 11월 18일 날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MBC 핑계 대면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MBC와 관련된 소송이 이제 1심이 나왔는데 엊그제 뭐 보신 대로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제 곧바로 항소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처지인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의 지금 관계에서도 지금 언제 국지전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서로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말이 없고 우리 이 붕짜자 국방부 장관은 국군 장병마저 갈라치게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의 용사와 윤석열의 용사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치게 하는 발언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국방부 장관이 이 엄중하고 이 그 위기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할 얘기인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그 재건축 뭐 규제 없앤다 이런 거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그게 야당의 협조나 야당의 그 도움 없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민생 토론이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설득하려면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을 먼저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재건축 규제 푼다, 뭐 반도체 622조 투입해서 일자리 300만 개 그런 멀리 보이는 허황된 가능할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얘기보다는 당장의 물가 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3.4%였는데 지난 3년간 생활 물가 지수를 보면은 13%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더 극단적으로 체감이 한 20% 넘어가는 그런 것도 뭐 한 40여 개 이상 되고요. 지금 구내식당 그 점심값이나 저녁값도 올라서 7% 가까이 올라서 이제는 정말 다 도시락만 싸갖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민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좀 시름을 달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대명사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었는데 이제 그거 못합니다. 얼마나 외식 물가가 올랐는지 아마 그 주부들은 정말 실제로 더 체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고통과 그 공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실질적인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게 어떻게 소통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기자회견 안 하면서 이렇게 그 불리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면 이제는 이번 총선 끝나면 이제 내리막길이죠. 레임덕 자처하는 거죠, 이거는. 강별림님 참 제 마음을 대신해서 글을 달아주셨네요. 패널도 진행자도 지긋지긋할 듯 계속 똑같은 얘기해야 되고, 아 정말 힘듭니다. 이 저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김종훈 교수. 제가 아까 입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진짜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제가 찾아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세계 권투연맹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의무방어전을 하지 않으면요, 챔피언 벨트를 박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적어도 6개월 이상 기자들에게 간담회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박탈하겠다. 이 정도는 해야 힘들더라도 6개월 만에 한 번씩 할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기 입으로 해요. 아니 1년 6개월 동안 자기 지지율이 30%, 국민들이 반대하는 게 60%면 자기가 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합니까? 거기다가 또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본인이 다 칸막이 없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용산이. 용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부처가 저는 이렇게 막말로 쪽팔린 외교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외교부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권이 없고 잡혀 휘둘리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 진짜 부끄럽고요. 그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기 집안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겠죠. 저 장모와 부인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가지고 23억인가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22억인가. 22억, 23억이요? 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밖에 나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땐. 그것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이거 사실이라면
손해보고 팔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했죠. 손해 봤다고 허위사실이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한 푼도 얻은 게 없다고 얘기했고 오히려 손해 봤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게 6개월인가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6개월인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고소고발 해놨으면 손해를 봤다는 것은 1차 주가 조작 때는 좀 약간 손해를 본 것은 또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2차 공소시효가 조작 때 정지가 되거든요.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오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2차 주작 국가 조작 때 이제 23억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퇴임한 다음에 한번. 야, 이거 빨리 끌어내려야겠네. 그래도 아이고 답답했는데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네. 뭐 좀 솔루션을 하나 제시를 해 주셔서 세계 권투 연맹. 네. 그거 좋았어요. 우리 저 PD님 그거 쇼츠 좀 만들어 주세요. 유춘실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백운기 정치 1번지 정어리 몰늘 응원합니다. 앵커님 제 목도리랑 똑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젠 정치도 TV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 징글징글합니다. 투표 잘합시다. 투표 잘해야 됩니다. 투표 한번 거기서 선택 잘못하니까 이런 일 겪고 있는 겁니다. 나철주님은 왜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쏘셨어요? 제가 그 많이 쏴서 소개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14만 9천 무슨 뜻이실까? 14만 9천 구독자는 넘었는데 아까 14,900명 동시 접속일 때 쏘셨는가요? 지금 동시 접속자 16,000명 넘었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제 국민들이 압니다. 우리 패널들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거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돼 볼까 그렇게 하느라고 지역도 이런 데 고르고 사람들 불러서 하는 얘기도 규제 확 풀겠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하고 있는 사람들 표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세금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면 또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솔직해야 됩니다. 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소통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